오늘은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의 저자이신 한주주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 반갑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옹달책방 구독자분들 다시 이렇게 또 뵙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고요. 그리고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 책을 지은 한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신간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네.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책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스포를 해주신다면 어떤 네. 책인가요? 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좀 힘드시잖아요. 이게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 그런 내 주식시장에 반응하는 내 심리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주식시장에 머무른 게 벌써 7년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이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사례 같은 것들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좀 수집을 해서 책을 한 권을 써봤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제가 책을 이제 냈을 때쯤이면 시장이 다시 좋아져 있어서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나오면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즘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연준이 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해서 좀 한숨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떠신가요? 네. 계속 바뀌죠, 상황이.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입을 뻥끗거리기도 전에 막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지금은 4%가 됐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근데 이제 내년에는 5%를 넘어서 6%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의 의견인데 근데 이런 의견들이 정말 시시각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던 6%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11월 7일경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최종금리가 5.25%에서 멈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2024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아마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미국 연준 금리 딱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정말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렇게 요즘에 주식시장의 상황은 어떠냐면 금리 관련해서 좀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분위기가 샥 감지되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고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만 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보이면 주가가 막 오르고요.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막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단기적인 희망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금리는 어찌됐건 계속 올라가기는 할 거고요. 그 와중에 이 금리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막 요란스럽게 움직이는 상황에 대응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연준의 금리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수십여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거리였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폴 볼커 의장이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메고 왔냐에 따라서 오늘은 금리가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서류 가방의 두께가 오늘은 좀 얇네? 혹시 좀 좋은 금리에 대해서 인하 의견을 가지고 온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엄청 예민했네요, 지금처럼.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좀 연준 의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 더 올리려고 하나? 진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일일비하면서 투자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제 생각에는 현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증권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거를 정말 대응하셔야겠죠. 넥타이 색깔 잘 보셔야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보통의 월급쟁이 투자자분들이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에 이렇게 일일비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분들
분들도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으실 걸로 아는데요. 금리라는 거는 2년, 3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5년 이후에 막 한 7, 8년, 10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그렇게 단기적인 대응으로 중단기적인 대응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금리에 많이 요란스럽게 행동하는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처럼 5년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금리에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금리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그리고 그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 그거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지나치게 엄청난 소음이죠. 매일매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래도 만약에 네. 저희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2023년은 네. 정말 최악의 해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 진짜 지금이라도 떠나라. 네, 반등 줄 때 팔고 떠나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또 오면 흔들리는 네. 게 우리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진짜. 근데 이게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지금 막 이제 떠나라. 이런 분들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근데 그분들이 작년에 이맘때쯤에 또는 작년에 좀 주식시장 화랑기였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조금 궁금해지기는 해요.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말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는 주식 기회를 줄 때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언제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뭘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원래 불안정하고 확실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 확실하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정말 일단 주식시장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걸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확실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나타났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확인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좀 공허한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내가 산 것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셨겠죠.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가라. 확인될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저 멀리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점에 팔아서 고점에 사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실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성적으로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막 23년에는 저점이 올 거니까 빨리 팔고 도망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안 좋아질 거는 맞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점이 어딘지는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저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는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거에 발맞춰서 자꾸 주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자산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자산 많이 녹으셨을 텐데 근데 이게 또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정말 극심한 하락에서 또 극심한 반등 그 나오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 주가가 치고 올라갈 건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시기까지 잘 살아서 버티신다라고 하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애매한 상황이 빠져나왔다가 또 안전한 상황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최고의 내 포트폴리오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만약 주식시장의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도 역시 제 말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길게 보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군요. 네네. 그럼 중간중간 만약에 현금이 들어오면 네. 물은 타나요?
물 타는 거는 제가 만약에 저 월급쟁이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매월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꾸준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내가 좋아하는 주식, 내가 그동안 좀 이 눈여겨봐왔던 주식을 사서 모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투자의 포지션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월급쟁이 때부터 이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주가가 뭐 상승하나 하락하나 아니면 폭락하나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사서 모으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게 저의 이 중심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포지션을 자꾸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좀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 또 좋은 흐름이 흘러 들어왔을 때 내가 그 투자의 순풍을 타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의 일관적인 투자 원칙은 그렇게 좀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다면 계속 이제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없이요. 그거는 일단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주식을 잘 선택한 다음에 네.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월 소득 여윳돈이 좀 있을 때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네. 근데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그런 주식을 발견하기 되게 좋은 때 아닐까요?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다 좋잖아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잡주라고 하는 주식도 막 오르는 시기가 그렇죠. 밈 주식들도 막 오르는 시기가 바로 그런 상승장의 시기인데 지금 같은 하락의 시기는 오히려 정말 알짜배기 같은 기업을 내가 선별해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꿋꿋이 묵묵하게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맞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기업 상승장 때 안 보이잖아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더 분별 있게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 반전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현금이 제한돼 있으니 가장 좋은 걸 사야 되니까 네. 진짜 그거를 사면 되겠네요. 가장 딱 눈에 띄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더 오히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스피를 좀 기준으로 네. 여쭤볼 때 지금 2100에서 한 2400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증시의 좀 바닥은 나왔다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증시의 바닥을 볼 때는 조금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장단기 채권 금리의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경제의 이 선행 변수로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거든요. 자, 그럼 장단기 채권의 금리 차라는 건 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단기 채권 금리 그리고 장기 채권 금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단기 채권을 단기 예금이라고 비유하고 장기 채권을 장기 예금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짜리 예금, 3년짜리 예금 했을 때 어디에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될까요? 3년짜리에서 줘야죠. 그렇죠. 우리 왜냐면 그 기간에 그 유동성이 묶여 있는 거니까 그 유동성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채권, 장기 예금에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단기 채권의 금리, 그러니까 단기 예금의 금리가 장기 채권의 금리, 그러니까 장기 예금의 금리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높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그 단기 자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기 채권 쪽으로 많은 시중의 자금이 막 흡수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돈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채권 쪽의 금리가 막 높게 올라가고 있고 시중의 자금은 많이 부족하고 그 와중에 이제 금리가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증시는 좀 좋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증시의 바닥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아마도 지금 이제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지 좀 한참 됐는데 1970년대 말까지 비슷하게 왔거든요. 벌써 그 수준이. 근데 그게 다시 또 역전되는 그 순간까지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투자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볼 때 그 장단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진 상황이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단기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붙을 때 그때쯤에 있어서 이제 저점이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더 극심한 하락장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보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앞으로가 그렇게 상황이 좋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를 감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큰 돈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금이 많이 이렇게 흡수되고 있다라고 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장단기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네. 그나마 이제 주식이 이때쯤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거라는 거. 우리가 항상 무엇을 예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걸 예측하면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게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약간 뭐 횡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의 더 하락 뭐 이런 거를 좀 예상하시는 건가요? 저는 과장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장 국면. 그게 뭐예요? 하락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그 하락이 과장되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그 사이클에서 가장 후반부는 가장 좀 과장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상승장의 가장 끝의 국면에는 좀 불꽃 같은 상승이 일어나고 또 하락장의 끝부분에는 이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물론 그거를 확실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네. 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좀 한다고 하면 네. 주식하고 현금의 비중은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은 저는 가장 제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비중이 있어요. 80% 대 현금 20%.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참 저도 문제예요. 저도 항상 주식 대비해서 20% 정도 현금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한 10% 정도의 현금 보유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왜 한주주는 저렇게 말한 대로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좀 더 이따 팔까? 그러다가 그 타이밍을 탁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 하락장은 또 그렇게 천천히 찾아오지 않고 또 한 번에 푹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럼 이런 저점에 팔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못 파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원하는 현금의 비중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주식 자산 대비 현금을 20% 정도로 보유하지 못하고 한 10% 남짓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저는 20%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전마진을 가진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자산이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안전판 현금을 20% 정도를 보유를 하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같은 때 하루하루 막 금리 왔다 갔다 변동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진짜 내가 은행에 예금 이자 한 0.5% 되는 그 곳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정기 예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1년 6개월 만기에 채권을 하시든지 그렇게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안정성이 높고 내가 만기 시에 그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투자, 그러니까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뭐 안전한 예금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현금을
보유하면은 가장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네. 뭐 보니까 뭐 한전채, 뭐 은행채 네, 이런 것도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전 괜찮을까요? 한전이 요즘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 채권을 다시 또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전 그러다 망하면 그런가요? 어떡하나. 물론 망할 리는 없겠지만 음, 국가 기업이니까요. 근데 되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국채. 네, 그래요. 국채나 아니면 그래도 신용도 AA 등급 이상의 채권이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채권들이 요즘에 보니까 이자를 5%에서 6%가량 주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은행 예금도 한 5, 6% 정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보니까 분위기가 5천만 원씩 예금자 보호되는 한도로 딱 분산해서 놓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있으신데 요즘은 그래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해도 좋다고는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해도 좋다고는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이 더 낫지 않나요?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8만 전자 때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그러면 5만 전자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5만 9천 원 정도 되던데요. 5만 전자인 지금 삼성전자를 못 살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 1년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렇게 많은 괴리가 있지만 삼성전자 그때 삼성전자나 지금 삼성전자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대외 환경의 차이겠죠. 네, 그 대외 환경 차이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 대외 환경이나 시장이나 이런 금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 자체만 보면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도 괜찮은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1년 전 똑같은 기업이 이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걱정일 거예요. 장기 횡보? 네,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좋은 날이 없을 텐데 그런 또 장단기 금리 차도 그렇게 벌어졌다면서 앞으로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주주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배당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1년 전의 마인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기업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못 사고 이거 삼성전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단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 단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한 1년 6개월, 뭐 길면 한 2년은 못 된 것 같은데 네.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2년 안 됐죠. 예, 한주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을 생각하면은 네. 저도 당연히 2배는 돼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지금보다는 나을 거고, 그러니까 저도 2배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주가가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당도 또 이제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런 것까지 합한다면 뭐 딱 2배가 될지 아닐지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오히려 네. 지금 사야 그 단가도 평균 단가도 내려가는 거고 수량도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참 이게 시각이 어쩔 수 없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또 네. 여론도 막 지금 이제 위기 온다 그러고 더 네, 떨어진다고 네. 하고 이러면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만 전자에 사셨던 분들이 2023년에 위기가 옵니다. 그러게 지금 한 5만 전자 됐는데 5만 전자에 파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삼성전자 주가가 한 또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막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올라타시고 그렇죠. 이거 한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계속 장기 투자를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2023년 하락장이 올 것입니다. 막 탈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 모멘텀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모멘텀 투자라는 거는 좀 장기 투자랑은 거리가 있는 투자인데 올라갈 때 이렇게 추격 매수하고 하락할 때 빨리 이제 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투자잖아요. 근데 그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과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서로 믿는 게 달라요.
장기 투자자가 믿는 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우리 인류가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고요. 모멘텀 투자자는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내 예측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둘 중에 뭘 믿으실 건지를 좀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전자를 신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고요. 모멘텀 투자자들은 자신의 예측 능력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예측 능력은 못 믿겠는 거야. 그러면은 뭘 믿어야 되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믿어서 이제 추격 매수하거나 하락장에 빨리 이제 도망가시거나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결정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또 책임 전가의 소지까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 내가 장기 투자자인지 모멘텀 투자자인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좀 근본부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요즘 잘 나가는 그래도 이 하락장 속에서도 전고점도 돌파하기도 하고 하는 2차전자. 네. 아니 2차전자. 2차전자. 2차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2차전지를 좀 추매해도 괜찮을지 왜냐하면 이게 또 많이 올라서 또 펄을 보면 100이 넘어가고 막 이래서 너무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선방할 정도면 진짜 상승장 오면 장난 아니겠네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도 굳건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2차전지 기업들 되게 좋게 보실 건데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평균 회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나 특정한 기업이요. 천년 만년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가 지금 같은 빛을 보기까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인고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올랐을 때 이 지금 장면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 과거까지 함께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전기차의 수요는 늘어날 거는 확실시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런 2차 전지에 대해서 기술력을 굉장히 잘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좋은 산업인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한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앞으로 암울한 시기가 다시 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산업,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의 그 이제 주기를 가지고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긴 형태로 상승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때는 이 평균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어떤 때는 그 평균보다 이렇게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반복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텐데 지금의 너무 그 고점에만 꽂혀서 빨리 내가 이걸 추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몇 년을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년, 2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잘 모르겠고요. 5년, 10년? 뭐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단기간을 염두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좀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가급적 2차 전지 잘 투자하셨던 분들 아는데요. 막 100%, 200% 그렇게 수익 먹으신 분들 아는데요. 그분들 다들 조용할 때 들어가서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같이 요란스러울 때 들어가시는 거 좀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고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들이 이제 몰려가는데 이제 같이 그렇게 따라서 가면 먹을 건 없고 발만 밟힌다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는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라고 하면 좋게 봅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2차 전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전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도 퍼 100 넘으면서 네. 엄청 갔다가 이거는 진짜 미래도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우주도 그렇죠.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더 갈 것 같지만 느껴졌는데 또 빠지긴 빠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든 천년만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우리나라 위대한 기업도 있고, 그리고 뭐 테슬라도 역시 위대한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인데, 거기에서 기다림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항상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좀 길게 볼 필요가 확실히 있고,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지 않고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기업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그 반대로 주식을 팔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다 돈 빼서 나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다 같이 몰려가는 상황 속에서 나도 같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인고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좋다고 딱 생각이 들면은 그게 지금 가격이 높든 안 높든 상관없이 저도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옹달님께서는 조금 그래도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입장이셨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근데 높은 가격이라도 내가 먼저 그냥 선점하고 들어가서 오래 기다리면 되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조금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좀 넘어가서 또 한주주님 하면은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미국 주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에 너무 주가가 안 좋아서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애플은 그 와중에 적절하게 제 포트폴리오를 지켜주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환율도 아직까지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또 그 환율도 저를 조금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저도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말 장기간을 보고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정도의 그 마음은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빚을 내서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버틸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을 해놓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미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나를 했어요.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이요. 되게 장기간의 주가 그래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장기간 한 20-30년 동안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쫙 펼쳐놓고서 보면은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에 IT 버블이 오고 나서 그때 진짜 엄청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등을 했죠. 이 기업은 진짜 완전히 그 당시 테슬라보다 더한 기업이었나? 테슬라급의 기업이었어요. 그렇게 막 폭등을 하다가 2000년이 이제 지나면서 그 초반에 크게 꺾였죠. 그러고 나서 뭐 9.11 테러도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긴 하락과 횡보를 이어갔었는데 그 구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무려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000년에 주가를 회복한 게 2015년에나 이르러서 그 주가를 회복을 한 거예요. 15년간을 지나서 원고 그 전고점. 전고점을. 와, 진짜 그건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이때 제가 2015년도에 미국 주식을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시작을 했는데 딱 맞춰 들어가셨네요. 네, 근데 그때 이 그래프를 안 받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죠. 아, 진짜 까딱하다가 15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애초에 저는 하고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를 견딜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이 15년이죠. 그렇죠. 만약에 2000년에 1억이 있었는데 1억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망하다라고 해서 1억을 넣어놨는데 그 15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도 있을 거고, 기회비용도 있었을 거고,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주가가 15년 동안 횡보한다?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거를 좀 버텨내기로 각오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주주들 다 탈출할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놓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기간에 이제 배당을 주기 시작했죠. 배당이 원래 없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도 잡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도 계속 꾸준히 좋았고요. 현금 흐름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주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21년 그 2해 동안 엄청난 상승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까지를 각오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존,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15년 동안 장기 횡보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요. 배당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지 않을까. 애플은 이미 주고 있죠. 주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주주 자본주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장이니만큼 우리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먼 훗날 나도 배당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먼 훗날 또 내 자산이 크게 늘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한주주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주식 투자를 그 좋은 장 때 투자를 할 때 결국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진짜 20년, 30년 보고 투자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게 데이터를 봤을 때 20년이 넘어가면 거의 잃을 확률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없죠. 99.9% 나오죠. 그리고 30년 가면 이제 돈을 엄청 버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벌써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하락장을 경험하니까 못 견디는 거잖아요. 마음이 금방 바뀌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주진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마음을 진짜 다잡게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말은 하고 항상 이렇게 정리하고 글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하락장을 직면했을 때는 저도 빨리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나? 똑같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좀 책을 읽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초장기적인 그래프를 보고 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기 투자가 세계 1%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인고의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종목 선정도 너무 중요한 게 그 15년 동안 횡보하는 가운데 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또 그게 전고점 회복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서 물을 계속 좀 탔으면 전고점에 와도 돈을 버는 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고점이 오지 않아도 벌 수도 있죠.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종목을 사는데 누구 말을 듣고 거기에 거액을 태워서 주식을 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주식은 철저히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기업을 선택을 할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겠지만 그런 데이터도 수집을 하셔야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기업,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 지금 같은 때 5년, 10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면은 한주전님께서는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으시는 건가요? 네. 너무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저도 좀 아마 매도를 고려하겠죠. 그건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일단 잘 하고 있고요. 테슬라 근데 최근에 CEO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CEO 바뀌어도 애플이 해왔듯이 저는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윳돈으로 매월 한 1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좀 일관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좀 적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월급쟁이였을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매월 꾸준히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꾸준히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주식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폭락이든 관계없이 저는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그게 저에게 좋은 이제 수익을 나중에는 안겨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관적인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근데 이 일관적인 방향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좀 건전하고
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 방향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하락장에 탁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경기 상황을 보셔서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제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주식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없이 사서 모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그게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냐면, 내가 토지를 모은다.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이 기업의 지분을 내가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주식을 산다 했을 때 내가 이걸 주식 지분이 돈이 값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 단기적인 거 1년, 2년 앞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살 때 나는 이 기업의 지분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분 좋게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의 투자를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 그런 현금 흐름이 꾸준히 생긴다면 그런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주주님 지금까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네. 뭐 여기에 더해서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온 게 하나 있는데 네. 보니까 1920년대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1920년대 대공황 이후로 거의 100년간의 주가를 봤을 때 강세장이 지속된 기간은 평균 51년이었고요. 그때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162%였습니다. 자, 반면에 약세장의 지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15개월이었고요. 하락률은 평균 41% 정도였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세장의 지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15개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5개월이고 길어야 한 2년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 한 1년 지나왔죠? 그러네요. 1년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2023년? 네, 물론 네. 지금은 또 이렇게 그러겠죠. 이번은 과거와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 역사 100년여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정말 극심한 하락이 왔을 때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뭐 평균 15개월이었다고 하고 길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2년 정도가 됐을 텐데 그 정도를 버텨내신다라고 하면 또 앞으로 주식시장에 좋은 해뜰 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들 막 하락장을 예견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가르칠 때는 조금 다른 쪽 측면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걸 보게 됐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뉴스를 보고 있을 때는 조금 거기에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시선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시선은 조금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오늘 한주진님 말씀 들으면서 장기적인 시각과 함께 약세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 희망과 용기를 또 얻게 되네요. 네. 네, 그러면 한주진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주식시장이 지난 100년 정도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100년여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주식시장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었잖아요. 미국 시장은. 근데 또 한편으로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 좀 미국의 패권이 넘어가서 암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좀 있으신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인류의 회복력 그리고 자본시장의 회복력을 좀 믿는 투자자입니다. 지금 이 옹달책방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이 자본시장의 그 생존력, 끈기 있는 생존력을 믿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투자라는 거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회복하고 인류가 회복하고 자본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이 믿는 거에 꾸준히 잘 베팅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의 저자이신 한주주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